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4강 준결승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 4강 진출의 위협을 이룬 가운데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빅매치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가 예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2연속 우승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선수 페널티킥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두 차례 페널티킥 기회가 왔는데 한 차례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지만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 그 어느 때보다 중압감이 심했던 순간에 허공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월드컵 역사상 기억에 남을 최악의 실축에 아쉬운 기억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 굉장히 빼어난 경기력을 통해서 프랑스를 이길 수도 있는 플레이를 펼치며 박수를 받았는데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빅매치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리 케인은 어쩌다가 기록적인 실축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2대1로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전의 마지막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프랑스와 모로코가 4강에 오르게 됐고요. 지난 대회 결승전에서 만났던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리턴 매치를 펼칠 수도 있는 대진표가 구성됐습니다. 물론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4강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메시 선수가 은퇴 전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예고했던 이번 대회 우승을 이룰지도 관심이 모이고요. 또 아프리카 팀으로 처음으로 4강에 오른 모로코가 아랍에서 열린 월드컵 아랍 국가로 결승까지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면서 4강 대진표는 어떤 팀이 결승에 오르고 어떤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굉장한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1934년과 1938년에 이탈리아가 연속 우승, 1958년과 1962년에 브라질이 연속 우승한 이후 반세기 넘도록 연속 우승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프랑스가 1998년 자국대회에서 첫 우승을 이룬 이후 2018년 20년 만에 정확히 또 한 번의 우승, 두 번째 우승을 이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연속 우승을 도전하는, 역대 세 번째 우승을 도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 경기에 두 차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도 승리한,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한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랑스가 이번에 4강에 오른 것은 지난 몇 년간 월드컵 무대에서 생겼던 우승국의 저주를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그 우승국의 저주를 프랑스가 시작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 저주를 끝냈다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프랑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과 개막전에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에게도 무너지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브라질이 우승을 했고, 그 최강의 전력을 바탕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우승할 거라는 기대들이 있었지만 8강에서 조기 탈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이탈리아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스페인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독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충격패를 당하는 카잔의 기적 속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프랑스도 이런 우승국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최근 우승국의 저주 중에서 8강까지 올라가면서 탈락했던 브라질을 깨고 브라질의 성적을 넘어서 프랑스가 4강에 오르면서 전대회 우승국다운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8강에서 탈락하면서 역대 월드컵 본선 7번째 8강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안게 됐는데요. 잉글랜드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에 올랐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 1966년 자국대회 우승 후 최고 성적이 4강이었고, 그런데 4강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8강 문턱에서 좌절해 왔었는데 이번 대회도 아쉽게도 이제 강력한 지난대 우승국인 프랑스를 만나서 같은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잉글랜드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다. 볼 점유율을 일단 57%로 크게 가져갔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흥미로운 기록인데요. 물론 프랑스가 선제골도 넣고 또 앞서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총공세를 펼쳐야 하는 잉글랜드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표를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기대 득점에서도 2.32골로 최소한 2골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즉 경기 내용과 공격 전개 과정에서 더 좋은 기회는 잉글랜드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실제로 2골을 넣은 프랑스는 기대 득점
득점이 1.19골로 한 골 정도를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잉글랜드가 2차례 페널티킥을 얻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체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잉글랜드가 16개로 8개의 슈팅을 기록한 프랑스보다 훨씬 더 많은 슈팅을 했고요. 빅찬스도 잉글랜드가 3개, 프랑스가 2개였기 때문에 충분히 잉글랜드가 내용상으로 이겼다라고 말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유효 슈팅도 잉글랜드가 8개나 있었고 프랑스는 5개였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빼고도 잉글랜드가 훨씬 더 상대 골문을 위협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골대를 맞추면서 또 골을 넣지 못했던 장면도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정말 아쉽게 탈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한 골을 넣은 지루 그리고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리즈만 선수의 이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나머지 지표에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다 앞섰어요. 루크쇼가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9번이나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요. 해리 케인도 5번이나 슈팅을 시도했고 수비수인 해리 맥과이어가 87회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후방 빌드업도 주도를 했고 또 베테랑 미드필더인 조던 핸더슨이 평균 속도 6.93km를 기록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해서 플레이하면서 정말 헌신을 다했고요. 핸더슨의 미드필더 파트너인 주드 벨링엄도 무려 87회 스프린트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상대 공격 라인에서 많은 공을 받고 전개했던 선수도 사카 선수였고 활동량도 벨링엄이 11.86km였으니까 전체적으로 잉글랜드가 풍부한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리즈만 선수의 이 멀티 어시스트가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이미 티에리 앙리의 프랑스 역대 최다골을 넘어서 자신이 기록한 신기록을 53골로 늘렸는데요. 그리즈만 선수도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프랑스 대표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던 티에리 앙리의 기록을 넘었어요. 앙리가 51골 27도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즈만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프랑스 대표 역사상 28개의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루와 그리즈만이 각각 앙리의 대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날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면 잉글랜드 4-3-3, 프랑스 4-2-3-1로 경기했는데요. 존 스톤스가 부상으로 빠질 경우 다이어가 출전하고 3백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잉글랜드의 우려가 있었지만 존 스톤스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맥과이어와 2명의 센터백을 구성해서 4백이 구성이 됐어요. 루크쇼가 왼쪽, 카일 워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고 은바페의 빠른 공격을 워커가 계속해서 잘 제어하면서 이번 경기는 은바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지역 지루와 그리즈만의 연계 플레이를 막지 못했죠. 미드필드 라인 잉글랜드는 벨링엄, 라이스, 핸더슨이 구성했고 공격 3톱은 포든, 케인, 사카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가 풀리지 않자 라임 스털링과 메이슨 마운트, 마커스 레시포드와 잭 그릴리시까지 모두 공격 라인 총출동시켰지만 결국에는 동점골을 넣지 못했고요. 프랑스는 지루, 원톱에 은바페, 그리즈만, 덴벨레를 2선에 넣었고요. 라비오와 슈아메니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 포백은 테오 에르난데스, 우파메카노, 바란, 쿤데, 골문 요리스가 지켰는데 슈아메니 선수가 이날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했고 라비오는 정말 엄청난 활동량과 속도,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의 중원을 상대로 제 몫을 다하는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통해서 이날 경기 프랑스가 이기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프랑스는 선발 명단 선수들이 워낙 꾸준히 잘해줬기 때문에 후반전에 킹슬리 코망을 교체 투입한 것 외에는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았는데요.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는 결승골을 넣은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선정됐지만 이날 경기는 참 요리스 선수가 케인 선수와 맞대결해서 여러 차례 좋은 선방을 많이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케인 선수가 무려 5개의 슈팅을 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요리스가 6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이날 잉글랜드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고요.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어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뿐 아니라 공격 지역으로 날카로운 패스 여러 차례 많이 기록했고 6개의 볼 리커버리와 2차례의 태클 성공, 100% 태클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고군분투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케인 선수가 첫 번째 동점골을 넣었고 두 번째 동점골까지 넣을 수 있었지만 페널티킥 실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패배의 멍해를 쓰게 됐거든요. 하지만 상대 지역 전 지역에서 많이 뛰었고 문전 지역에서 9번 역할도 하고 2선 지역에서 10번 역할도 하고 측면으로 뻗어서 크로스 패스도 올리고 수비할 때 또 센터백처럼 헤딩을 걷어내기도 했었어요. 걷어내기 3번, 헤더 걷어내기 3번, 볼 리커버리 4번에다가 5번의 슈팅에 1개의 득점 그리고 날카로운 패스를 여러 차례 공급한 것뿐 아니라 슈팅 정확성이 80%에 달할 정도로 케인 선수는 제 몫을 다했다.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케인에 대해서 아스널 팬들, 토트넘 에이스인 케인에 대해서 그보다 나은 리더를 잉글랜드에서 찾을 수 없다. 정말 그의 이 실축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케인을 욕하지 마라. 아스널 팬이거나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팀을 지지하는지 떠나서 잉글랜드 사람이라면 케인을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날 경기 케인이 실축은 했지만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 초반에는 프랑스가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그리즈만과 덴벨레의 이선 공격 연결이 굉장히 매끄랬는데요. 전반 11분에 그리즈만이 중앙에서 우측으로 빼준 공 덴벨레가 크로스해주고 지루 선수가 다이빙 헤딩 연결한 것 픽포드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혔고요. 전반 16분에는 덴벨레가 그리즈만에게 내주고 그리즈만이 뒤로 빼준 공 슈아메니가 받아서 오른발 대포할 슈팅을 연결한 것이 구석으로 찌르면서 프랑스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고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케인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파메카노의 파울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아니라는 선언이 나오면서 잉글랜드 선수는 다소 화가 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펼쳤고 전반 29분 케인 선수의 대포알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프랑스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구석으로 향했는데 이 굴절 상황 속에도 요리스 선수가 대단한 반사신경을 보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후반전 2분에는 벨링엄 선수의 벼락 같은 발리 슈팅을 또 한 번 요리스가 선방하면서 7점 위기를 넘겼고요. 후반 7분에는 사카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다가 추아마니가 범한 파울, 결국에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면서 잉글랜드가 후반 9분 케인 선수의 깔끔한 슈팅을 통해 1대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케인 선수는 이날 득점으로 자신의 잉글랜드 대표팀 통산 53호 골을 넣었고요. 이 기록은 웨인 루니가 종전에 갖고 있던 잉글랜드 대표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 최다 득점자가 된 것인데요. 지난 월드컵까지 포함해서 월드컵 본선에서만 4번의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이 페널티킥을 넣은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지만 페널티킥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도 이제 결승골을 넣기 위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후반 10분에 라비오 선수가 빠르게 전방까지 침투해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을 픽포드가 선방했고요. 후반 25분에는 잉글랜드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조던 핸더슨의 프리킥을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골포스트를 살짝 스치고 나가면서 무산이 됐어요. 정교한 헤더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라면 잉글랜드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이어진 후반 27분 루크쇼의 크로스패스에 이은 사카의 문전 논솔 슈팅도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32분 프랑스도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은바페가 뒤로 빼준 공을 라비오 선수가 길게 크로스패스로 연결했고 덴벨레가 문전 반대편에서 헤더로 떨궈준 것 지루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이제 논스톱 슈팅을 연결한 것을 픽포드가 막아냈거든요. 사실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픽포드의 선방 덕분에 잉글랜드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분 뒤 후반 33분에 그리즈만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패스를 이번엔 지루 선수가 바로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연결했어요. 맥과이어가 함께 떠졌는데 하필이면은 지루의 헤더 슈팅이 맥과이어를 맞고 굴절되면서 픽포드가 맞기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프랑스가 2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36분 메이슨 마운트가 문전을 침투하다가 테오 에르난데스와의 몸싸움에서 이제 파울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VAR 판정을 통해서 얻은 이 페널티킥 케인 선수가 또 한 번 키커로 나섰지만 위고 요리스와의 대결에서 이번에는 하늘로 케인 선수의 슈팅이 날아가면서 동점골을 통해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실축이었는데요. 워낙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잘 차고 정확하게 차고 침착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중압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허무하게 크로스바를 크게 넘겨버리는 아슬아슬하지도 않고 완전히 허공으로 날리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이어진 가운데 레시포드 선수가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마지막 순간 시도했는데 아쉽게 윗그물에 걸리면서 잉글랜드는 결국 동점골을 놓지 못하고 2대1로 패배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조던 핸더슨도 그렇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그렇고 이날 경기 우리가 잘 싸웠다. 특히 헤이 케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케인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위해 좋은 페널티킥을 많이 넣어왔고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그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날 경기 내용도 돌아보면서 프랑스의 승리에 축하를 보내지만 그들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 그들도 알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히 프랑스를 괴롭혔고 프랑스를 이길 만한 자격도 있는 팀이었고 프랑스가 대등한 축구를 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잉글랜드가 8강에 탈락하긴 했지만 분명히 좋은 팀이라는 것,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잉글랜드는 8강에서 탈락했고 프랑스가 4강에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준결승전은 12월 14일 새벽과 12월 15일 새벽에 열립니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12월 14일 새벽 4시에 먼저 경기하고요. 프랑스와 모로코는 11월 15일 새벽 4시에 경기합니다. 이제는 양팀 모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몸 상태로 경기할 수 있는 일정이 구성이 됐고요. 4강전이 끝나고 나면 3위 결정전과 결승전만 남게 되죠. 12월 18일 일요일 0시에 패배팀 간의 3위 결정전이 열리고요. 한국 시간 12월 19일 0시에는 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결승에 오르고 또 우승을 차지할지 한준TV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이야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